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 오늘이 화요일 박성명의 이슈펀치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박성명의 이슈펀치가 오늘로서 72회 72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또 방송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지금 1회를 보더라도 10회를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적어도 국민의 눈으로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72회까지 오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원, 또 함께 격려해주는, 그리고 박수를 보내주는, 또 어떻게 보면 깔끔한 질책을 보내주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성명 이슈펀치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도 아닌 아래에 있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미래로 가는 정치 논평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각오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이 72번째 5월 26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세명대학교 이상희 교수님이 자리를 같이 왔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논란이 됐던 이슈 펀치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이 뭘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지난주의 이슈는 윤미향 당선인이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문제를 추적을 해서 놓치지 않고 다시 고민하겠다. 그때 저희들이 윤미향 당선인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윤미향과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일주일째 오늘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워서. 일제강점기 1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그때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보다도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수천 배 발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2020년 오늘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를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 중국을 향해서는, 일본을 향해서는 역사를 제대로 알라고, 정사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작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편이면은 감싸고 남의 편이면은 비판하고 그럽니까? 그런 나라에 역사를 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어제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그 많은 인쇄에도 기억력을 더 살려서, 특히 마지막에 우리의 학생들한테 너희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울컥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겠습니까? 90을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얼마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 거기다 이번에는 윤명이라고 하는 이 당선인한테도 또 서러움을 받는 그 할머니의 모습. 나이가 90이 된 그 할머니의 저 눈물은 뭘까? 그래서 저는 피눈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를 이용수 할머니의 피눈물과 윤미향의 선택은 뭘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피눈물과 윤미향의 선택은. 두 번째 주제는 또 이 문제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죠. 통합당,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것 같습니다. 당선인들은 이미 통과를 시켰고 이제 전국위 최종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성공해야 되겠죠. 그죠? 야당도 잘 돼야 됩니다. 여당도 잘 돼야 되는 거죠. 서로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조건은 뭘까요? 국민의 눈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상희 교수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네. 자, 이용수 할머니의 피눈물과 윤미향의 선택은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잡았는데 어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역시 보셨죠? 네, 그죠? 봤습니다. 네,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뭐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일제 강점기 10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아직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갑론을박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성숙도 이런 가치관들 정말 이게 곤혹스럽고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피 맺힌 한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진실은 확실하게 벗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서너 번째 언론에 지금 등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서너 번째 언론에 등장하면서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던 부분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일 처음에 언론에 등장했을 때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한 건 네 가지였습니다.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라는 거.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투명한 기금 사용처. 돈은 어디에 썼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조정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 등등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건 자체하고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금의 투명성, 그에 대한 적합성 이런 것들을 강하게 지금 계속 주장해 왔고 이런 것들이 큰 언뜻 틀에서 유지해 왔다는 것이고 그다음 적어도 최소한 두 가지는 해명이 됐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용수 할머니가 언론에 등장하면서 사실상 유언비어처럼 떠돌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는 실제 위안부 출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뭔가 상당히 정략적인 사람이다라고 유언비어가 회자가 됐습니다. 이건 정관계를 통해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일부 그런 얘기 있었죠. 일부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제 첫머리에 이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이게 본인의 결백,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의 명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라는 의지죠. 뭐냐면은 나는 대만 주둔 가미가제 특공대 강정동원 위안부였다.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위안부였다 소리 못하고 친구 얘기를 빌어서 정대협에 다시 사건을 제보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본인의 그러한 상황, 그런 한 맺힌 인생에 대해서 천만 명이 올렸다는 거죠. 이거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 이야기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고 내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냐 그러면 다른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이런 것들 운동에 대한 승계 여부 이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일본은 사죄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쟁 일변도의 정오 위주의 사회운동 문제가 있다. 미래 발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요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형태로 미래 발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초지일관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92세의 할머니가 그렇지 않습니까? 92세의 할머니가 무슨 정치적인 영역이 있어서 무슨 정치적인 야망이 노욕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하지 못해서 화가 나서 윤미향 당선자를 고발했다. 공격했다. 이런 얘기. 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해야 될 일인지. 이거 굉장히 안타깝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어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울컥하는 그 감정도 느꼈을 것이고 과연 이 사회의 진실이 뭐고 정의가 뭐고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인데 억울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30년 가까이 시민 활동을 하면서 그 많은 페미니스트와 그 많은 인권단체와 그 많은 여성단체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입니다. 나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상한데. 우리 이상희 교수님 뒤에 지적은 아주 따끔합니다. 대한민국에 또 역사단체도 있고 또 이용수 할머니는 비단 여성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역사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름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용수 할머니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지금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비판, 화면에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일부 시민단체에서 뭐 이용수 할머니의 정치적 프레임을 쓰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그거는 일부, 어디든 일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든 일부는 뭐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것은 빼버리고, 최소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용수 할머니한테 울컥하는 것은 이것을 감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민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세미 이슈 펀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흥분하는 겁니다. 여기에 좌파 우파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따로 뛰어오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금 TV만 틀어봐도 딴 데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니까 정대협이 뭐 진보단체인 것 같은데, 진보단체는 우리 편이네? 우리 편이는 감싸고. 앞으로 이상희 교수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이 그만한 페미니스트 단체, 여성단체 왜 침묵하느냐. 뭐 일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단체들은 좀 침묵하고 있죠. 또 일부도 야당의 여러분,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목소리 높이면서 뭐 얘기하는 정대협을 해체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이런, 자, 그런 겁니다. 우리가 2020년까지 풀지 못한 과제가 지금 다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풀어야 될까요? 이거는 딱 한 방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친일 세력들이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일제의 앞잡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여야로 갈리다 보니까 찬반 입장이 또 팽팽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을 향해서 동북공정 안 돼. 역사 왜곡하지 마. 일본을 향해서 하지 마. 말은 맞습니다만 우리는요.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어제 저도 울컥한 겁니다. 저 할머니의 눈물 한번 닦아줄 수 없는 우리의 이 못난 후세들. 그럼 마지막에 이용수 할머니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얘기할 때 저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만 할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얼마 정말 못났구나. 저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시점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가, 기자회견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만큼은 냉철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당의 눈으로, 야당의 눈으로. 적어도 박세미 이슈펀치 시청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눈을 봐주십시오. 그래야 답을 찾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야 당당한 겁니다. 자, 어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몇 가지의 대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 정신대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왜 자신을 정신대 문제를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하나 있었고요. 또 어느 날 밤에 윤미향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용서를 구했다. 뭐를 용서합니까? 뭐를 용서하라고 하냐? 껴안고 와서 울면서 무릎 꿇고 얘기하는데 뭘 용서하라고 하는 거냐? 뭐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문제인 거를. 용서가 아니라 그래요. 용서가 아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뭐 껴놨다고 얘기하니까 용서했다고 얘기하는 거. 언론사, 기자 여러분, 너무 오버하지 마십시오. 용서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윤미향 당선인이 그만둬야 되느냐, 국회의원직에서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그만둬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왜? 말 안 듣는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음대로 팽개쳤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이용했다. 살이 사욕을 채웠다. 앞서 화면에 나왔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살이 사욕을 채운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아흔이 넘은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용수 할머니 이 눈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한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야스쿠니 신사를 갔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아들, 딸을 데리고 가서 설명을 막 해줬습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것이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설명하고 한국말로 하니까 지나가는 일본인들이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게 막 눈물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데인지 잘 모르고 가면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울컥합니다. 그 수많은 상징적인 조작들,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피눈물을 흘렸을까. 그 들어가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그래 했습니다만 그때 만난 한 일본인 할아버지가 목소리 높이면서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자, 아무튼 이거는 우리 시대는 못 풀었습니다. 바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풀어야 됩니다. 딱 정당하게. 이제 우리는 과거의 조선이 아닙니다. 어제 할머니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이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들 세대는 최선을 다해서 역사를 바로잡고 일부 나쁜 사람들 쳐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나라를, 이 자리를 또 이 위상을 저는 넘겨주고 싶습니다. 어제 할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선 어제 영수 할머니의 말씀 중에서 이상희 교수님, 네. 할머니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정신대하고 위안부는 좀 개념이 다르죠, 그죠? 네, 다르죠. 네. 근로 정신대는 이제 정신대를 이야기하고. 그 말 그대로 근로하러 가셨던 분들이죠. 근로 그죠? 정신대는 뭐냐 그러면 1941년도에 일본이 전쟁을 발발한 직후에 만들어진 일종의 황국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에 가서 돈도 벌고 취직도 시켜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비유를 해서 하자 그러면요. 위안부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신대하고는 많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최근에 개봉된 군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네네. 군함도 섬이라는 네네. 그 군함도 섬에 대한 배경 자체가 일종의 정신대 이야기입니다. 정신대 이야기고. 그 남자들이 갔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 이제 여자 근로자들은 이제 여자 정신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 정신대가 일부 위안부 쪽으로 강제로 끌려간 게 있죠. 이 영화는 귀향이라는 영화에서 나옵니다. 네. 귀향의 영화를 보면은 위안부가 위압으로 가는 과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순수 그대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된 상황에서 성적인 노예로 일생을 바쳤던 그 청춘을 바쳤던 그런 할머니들 위안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240명 정도에 그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40명 정도인데 이 중에 18분이 생존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92세.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반면에 정신대라 그러면은 미군들의 자료에 의하면은 약 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 그것도 우리 정부에서 아직 한 번도 조사를 못했어요. 미군 자료에 의거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미군 자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 정신대가 아니고 그보다 더 극악무도한 어떤 상황에 처했었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정말 노예적인 생활을 했다. 그렇죠. 선거회라고 얘기를 그렇죠.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정신대와 같이 왜 혼용을 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체계적인 연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이 위안부라는 얘기 자체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부 쪽도 그렇고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시민사회 쪽도 그렇고 좀 방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90년대에 정신대와 위안부가 혼용돼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70년대, 80년대 초부터 그렇게 혼용돼. 이게 구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만큼 해방 후에 3, 40년이 지나도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이용수 할머니고 왜 나를 위안부 처진 나를 정신대 문제에 넣어가지고 이용만 하느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신대는 이제 근로 정신대라고 그것을 약칭을 해서 정신대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어린 소녀들을 군수 공장에 데리고 가서 월급을 조금 주면서 사실상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고 그렇게 간다고 속여가지고 다른 여성들은 군 위안부로 보냈습니다. 이건 성노예를 만든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당시의 소녀들은 돈 벌러 간다고 하니까 간 겁니다. 당신들 위안부 할래 갈래? 그렇게 가는 여자들이 몇 명 있겠어요. 이때만 해도 조선시대에 강한 전통이 남아있는 1930년대, 40년대 얘기입니다. 돈 벌러 간다고 쏘여가지고 끌고 가고, 그것도 반대면 억지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뭐 필리핀이니, 대만이니, 중국이니, 또는 한국인이, 일본인이 못 기다고 있는 데 다니면서, 일본 군들의 선거회로 삼았던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걸 우리가, 위안부라고 얘기하고, 일하러 가는 사람은 이제 근로정신대에서 정신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제는 시민단체가 정신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위안부까지 끌어들어가지고 일종의 이 빵의 팥소처럼 고명처럼 어제 하는 고명이라고 그러죠. 고명처럼 이용만 하느냐 30년 동안 당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생생한 저는 이 말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 자료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부가 해방 이후에 위안부 할머니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최근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사실상 친일 정권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는 사실상 친일 정권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일본에다가 쓴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도 침묵했고, 학자도 침묵했고, 등등등등 다 써왔습니다. 위안부라는 말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일본의 강제로 또는 돈 준다고 고임에 넘어가서 정신 돌아간 여성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조사도 안 했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죠. 역대 정부는 어떤 정부도 할 말이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국민 현충원에 누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어제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이 얘기는 100년 가도 우리 일부 못 따라잡습니다. 역사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무슨 말 합니까? 일본에 대해서. 자, 앞으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 때문에 어제 할머니의 말씀을 한번 거듭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고 싶은데요. 우리 애각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지금 이영수 할머니 문제가 지금 이렇게 불거지고 이렇게 정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1945년 해방 후에 반민족 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역사적 규명 이런 게 끝났는 건데 이게 진보 보수의 진영 논리 해석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알베르토 까미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냐 그러면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를 미래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용인해 주는 거다.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독일군에 대한 점령했을 당시에 프랑스가 그 독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하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까미가 그 당시 이 논쟁 자체를 그냥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네. 이 문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프랑스의 미래가 없다라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결단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정부 주도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되지 못한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사실 부끄러운 민낯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백했다 그러면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만들어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30년 동안 계속 묻어 있다가 시민단체와 시민 세력에 의해서 시민 주도 사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이것이 오염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부도 사실상 어느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김영삼 정부든 여기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상 짚어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정치사를 쭉 연구를 하면서 아픈 대목은 방금 이상희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의 역사 지금 80년, 70년, 80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절반 이상은 친일의 역사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친미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아직 우리 그러지 못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친일만큼은 우리를 강점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끌어다가 감리가제 특공대로 내와서 비행기에 태워서 전사키하고 총알바지 시키고 탄광에서 노동시키고 이제 와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하고 그러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무리들이 우리 옆에 있는 한 우리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런 거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친일 세력들이었습니다. 친일 세력. 어제입니까? 현성종 국무총리, 노태우 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였죠.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성종 전 총리의 가문은 독립운동가 가문입니다만 현성종 전 총리는 친일 장교였습니다. 마지막에 고백을 했습니다. 부끄럽다고. 우리 선대들이 부끄러워서 그 말 못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친일 장교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른들, 그런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친일파들 너무 많습니다. 건축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청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보십시오. 일제 식민사관에 굴족하고 있는 학자들로 널려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왜 이런 괴짜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이 역사가 흙탕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흙탕물이. 쉽게 말하면 흙탕물에 깨끗한 사람이 옷 버리면 겁나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두려운 거죠. 흙탕물이 튈까봐. 그러나 흙탕물에 한번 뒤집어 써버리면 뒹굴어도 겁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역사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 문제는 또 다음에 한번 차근차근 오늘 여기까지.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런데 이상희 교수님, 네. 위안부 개념하고 정신대 개념하고 우리가 분명히 했고, 그런데 지금 요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180석을 얻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던, 네. 그리고 피플 파워를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은 무서울 정도로 단호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니 반대 먼저 주호영 야당은 이럽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 맺힌 외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 윤미향 당선인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 돼야죠.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 통합당의 진상규명 TF 위원장인데, 보조금 공시를 누락했다든지, 기부금 목적 외에 사용한 것, 안성심도, 그 다음에 업계약서 작성 의혹 등등, 부친심도 관리인 특혜 채용 의혹 등등, 장학금 나눠먹기 의혹 등등, 이것만으로도 정의연 운영진의 사퇴 이유는 충분하다. 야당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당은. 그런데 민주당은 어떨까요? 강훈식 대변인, 수석 대변인 25일 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년간 위안부 활동을 함께 해온 이 할머니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시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그죠? 송구스럽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말은 멋있는 것 같죠? 말은. 핵심은 뭘까요? 우리 당은 몰라요. 우리는 관심 없어요. 검찰이 우리 기소하면 그때 봐서 뭐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우리 당은 관심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구별해야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당사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0 당선됐으니까 이제 눈에 별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제만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에게 책임을 맡아야 된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수백 번 얘기했던 그 당사자들이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얘기할게요. 당에는 진상규명 의지도 없습니다. 거의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켜보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윤리위 이런 거 없애버리세요. 아예 그냥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1심 신고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때 윤리위 이러도 되잖아요. 윤리위 뭐하러 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변절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도 이렇게 변절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이제는 우습게 보이는 거죠. 100석밖에 안 돼요. 103석 정당, 망한 정당. 천하는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할머니 나와도 그거 할머니 단체 우리 단체인데 우리 쪽인데 어떡할까요? 만약에 이 단체가 야당이었으면 어떡할까요? 야당의 성향이었으면 180명이 다 넣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쪽이니까 그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검찰 수사 시키고 대응할게요.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잊지 마십시다. 또 선거를 하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돼요. 2년 뒤에 대통령 선거도 있네요. 자, 지금 민주당. 그러나 과연 이 논조로 얼마나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했던 대목 하나가 일본의 언론 동향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도 지금 분위기가 아베 정권이 인기가 바닥권이에요. 20%대 지지다 보니까 또 나라는 온통 그 뉴스도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래서 일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든 굉장히 예민합니다. 일본의 그 사설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참 궁금했는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산케이도 별로 없고, 아사히도 별로 없고요. 요미우리도 봤는데 없습니다. 마이니치에 보니까, 여기 지금 마이니치에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앞에, 우리 기사만 카피를 했는데, 보이죠? 여기. 잘 안 보이죠? 마이니치 신문인데, 여기도 별로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윤미향 씨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끌어안으면서 용서를 구했다 정도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배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얘기를 했던 그 정도만 내용이 있습니다.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도 주로 코로나 문제가 많고 이슈가 되는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보고결정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모릅니다. 앞으로 나오면은 제가 찾아가지고 일본이 어떤 것인지. 네. 일단 그 일본에 대한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 이득을 보는 세력이 어딜까라고 물으니까 그게 일본 우익 세력이 좋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일본이 이런 사안이 국내에 한국에 크게 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냐고 우리가 물음을 좀 달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의 언론들이 이 부분을 대해서 특필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낱낱이 보도를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쪽은 과히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크게 보도하면 보도할수록 여기에서는 친일 반일의 감정이 크게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 위안부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다고 볼 겁니다. 오히려 한국 문제에서 한국 차제에 일본이 유리한 형국의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이 부분을 방관하는 태도가 훨씬 본인 자국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전망을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결론이 나지 않는까지는 일본 쪽에서 언론을 보도하는 부분은 자국의 이슈에 대한 이익적 측면에서 자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야, 우리 이세 교수님 상당히 정말로 명 앵커 아니 명 논평가, 명 논평가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관련 내용 일부 신문을 쭉 훑어보면서 참 이게 좀 놀랄 정도로 거의 언급도 안 되고 아예 이 사설에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칼럼도 없었어요. 이 기사 정도만 있길래 이게 뭘까 싶었더니 이상희 교수가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수수방관하면 지켜볼 것이다. 굳이 나서서 긁어부스러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동기나 특별한 결론이 없는 한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관심을 일부러 외면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더욱이 우리는 일본에 어떤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의 이 전략적인 고민처럼 더 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희 교수님. 네. 이건 뭔 얘기죠? 이용수 할머니가 뭐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밥을 먹자고 얘기하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니, 네. 이 윤미향 당선인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그건 한 20년 정도에 집을 5채나 샀다 그래요. 네. 이 시민운동 하시는 분이고 남편은 언론사 하시는 분인데 그 돈 수입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이 수도권 지방 사는 사람 보통 몇 억 할 텐데 5년 동안에 1995년부터 17년까지 그러니까 23년이죠. 동안에 집을 5채나 샀다. 네. 이게 무슨 얘기죠? 그것도 현금으로 샀다. 현금으로 그것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되짚어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하나였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사람이 먹더라. 그만큼 이용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상태다. 이 얘기 어제도 하셨어요. 어제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배고파서 밥 사달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뭐 이용수 할머니의 일방적인 얘기인지 아니면은 진짜 그랬는지는 뭐 사실이야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건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정의 이거하고는 완전히 왜곡된 것이죠.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2월 달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야기했어요. 뭐냐 그러면은 위안부 관련해 소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그렇죠. 사건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야기했고 2018년도 2월에도 이야기했어요. 물론 똑같은 맥락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기부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공익법에는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이 있으나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것이 할머니들의 건강과 할머니들의 복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데 어떤 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아무 정의도 안 되죠. 그런 과정에서 할머니가 밥을 사달라는 얘기는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할머니와 젊은 사람들 간에 통상적으로 예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의 예의죠. 할머니가 배고프면 당연히 젊은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사드려야 되죠. 아무 관계가 아니더라도. 아니 이 단체가 할머니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게 기가 막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돈이 왜 없겠습니까? 기부받았는데. 그러면 할머니 밥 사주고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빌면은.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주는 곰에 부리고 돈은 사람이 먹는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다가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샀다. 2억 얼마짜리 집을 샀고 8천 몇만 원짜리 빌라를 샀고 아파트를 샀고 이 돈들이 우리가 그냥 이거는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이거 진짜 간단치 않은 게요. 1992년부터 이제 정신대 할머니 돕기 국민운동본부에서 모금을 윤비양탕스에 시작했습니다. 92년부터. 그러다 3년 뒤에 경기도 수원에 한 빌라를 샀습니다. 1999년에는 수원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는 윤비양탕 스님 아버지가 같은 단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 2억 3천만 원. 2001년입니다. 아버지도 샀습니다. 또 윤미향 스님도 2012년에 수원에서도 아파트를 샀습니다. 경매로 받았습니다. 또 윤미향 스님 남편도 2017년에 경남 함양에도 빌라를 또 샀습니다. 현금으로 다. 어마어마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이 돈 어디서 넣었습니까? 현금으로 샀습니다. 근데 요거는 통합당의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모두 현금을 샀다고 하는데 요거는 팩트를 밝혀주십시오. 윤미향 당선인께서 밝혀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검찰도 관련된 수사를 해주십시오. 지금 곽상도 의원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샀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의 아직은 의혹제기입니다. 의혹제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싶습니다만 윤미향 이거는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윤미향 당선인께서 직접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만에 하나 국민들이 저금통 깨서 돼지 저금통 깨가지고 돈 준 것, 지나가다가 돈 준 것, 하면서 함께 울면서 기부한 것, 이 돈을 특정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썼다고 얘기하면은 천벌을 받을 사람이죠. 국회의원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밝히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밝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총선에 윤미향 당선이 이제 국회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이렇게 직접 해보시는 거죠. 재산을 다 써서 정말 그게는 거의 바라면 안 됩니다. 싹 다 조사를 하니까. 당선인이 중앙선관위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윤미향 당선인이 예금이 3억 2천만 원을 신고했답니다. 예금이. 현금으로 집 사고도 또 남았습니다. 이상희 교수는 집에 예금이 얼마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출이 있습니다. 저도 대출이 있습니다. 예금이 3억 2천만 원. 이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에 벌었습니까, 돈을? 남편께서 벌은 겁니까? 밝히십시오.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공유입니다.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마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가지고 자기 돈이라고 신고한 거는 파렴치범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은 예금이라 했습니다. 예금. 예금은 자기가 모은 거죠. 그죠? 남의 돈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예금이 아니죠. 예금을 3억 2천만이라고 신고를 했다 그럽니다. 저는 관련 자료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예금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주십시오. 3억 2천만 원. 웬만한 사람은 집에 3억 2천만 원 돈 현금 없습니다. 이사희 교수도 빚만 있습니다. 저도 빚이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 아니라 3,200만 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 하시는 분께서 3억 2천만 원을 예금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집을 현금으로 또 사셨고. 집을 현금으로 사고 앞으로 깜짝 놀랄 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직접 나오는 거 하면 우리 스태프진들이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셨군요. 이렇게. 이 친구가 우리 스태프진 좀 괜찮습니다. 그죠? 다 미리 아침에 와가지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딱 준비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게 준비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만 당사자인 윤미향 당선인은 이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3억 2천만 원 현금으로 이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이 부분이 억울한 게 사실 아닙니다. 뭐 국회의원 당선자 아닙니까? 그럼요. 네. 이 국회의원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일반인에게 엄청난 공권력을 당에서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로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공적인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당연히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요. 의혹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공개 못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당하면은 얼마든지 하고 오히려 역공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돈을 만들었고 난 이렇게 돈을 썼다. 이러면 다 끝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못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저도 시민운동을 해봤습니다만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집에 3억 2천만 원 현금 갖고 있기 쉽지 않습니다. 시민운동 해본들 활동비 보통 지금 한 몇백만 원 정도입니다. 몇백만 원. 그것도 타임에서 쓰다가 없어집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 한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는 편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은 집을 23년 동안에 5채를 사더니 또 현금으로 사더니 최근에 국회의원 할 때 등록했던 자산이 예금만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겠습니다만은 혹시 후원금을 개인계좌 받아서 자기 돈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횡령입니다. 파렴치범입니다. 아닐 겁니다. 그죠?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밝히시라. 그리고 검찰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박성명 이슈 프로젝트 계속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를 받습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네. 유미향 당선인 국회의원 언제 사퇴할까요? 안 할까요? 본인이 사퇴해야지요. 아니, 해야 되는데. 안 할 겁니다. 안 한다고요? 할 것 같으면 지금 했겠죠. 안 한다고요? 네, 5월 30일 되면 국회의원 30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마 면책 특권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럼 아마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이 사안 자체가 페이드아웃, 서서히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론이. 이 문제는요, 우리나라 정치, 사회 분야에서 가장 예민한 한일 관계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시민단체의 도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정의기억연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활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냥 구렁이 담는 듯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윤미향 당선인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요,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사실 규명을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공직자,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탄핵하는 사유는 형사법에 형사상의 문제가 있어서 탄핵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공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부분만 가지고 탄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자가 공적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라 그러면은 당에서 공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강한 공권력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뭘로? 공천이라는 제도로. 그건 누가 합니까? 민주당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책임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책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개별 대응은 삼가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언론을 통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상희 교수님은 현실 정치를 저보다도 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퇴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저도 아픈데요. 그러나 저는 조금 학자적인 입장에서 사퇴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당에서 제명하기 전에 사퇴하시라. 그래야 후순위가 이어받게 됩니다. 제명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당 신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가 이어받지 못합니다. 빨리 사퇴하라. 저는 할 것 같다.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만.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 페미니스트들하고 인권단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32개 여성 인권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코멘트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친목의 시민단체 간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문제는 윤미향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체 시민단체 전체로 불똥이 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가장 지지 기반의 근본 동력인 시민단체 세력들과의 문제가 연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안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도 생각해야 되고 국민도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함께 해왔던 정의연이라든지 정대협의 동료들, 선후배들 함께 생각해서 이 운동만큼은 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은 사퇴할 것이다. 좀 자신 없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했고 이재명 교수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겼습니다. 한번 지켜보십시다. 그죠? 이번엔 좀 제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좀 자신은 없습니다. 저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하겠습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네. 자, 통합당 얘기 좀 할게요.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27일 내일입니다. 상임 전국위하고 전국위를 열어서 여기서 이제 추인을 받으면 되고 또 다음 단계를 바꾸면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핵심은 돌고 돌아서 우왕좌왕하다가 좌충우돌하다가 결국은 시간만 끌다가 막판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방향을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배경이 뭘까요? 현실적인 이유들이 많이 따라있죠. 현실적인 이유? 네. 현실적인 이유로 소위 말해서 국기 결집 효과가 안 된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뭐 정치학에서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깃발 효과.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 진영과 또는 보수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당내에는 없다. 현실적인 인물론의 부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칫하면은 이것이 전당대회를 가고 자강론으로 가게 되면은 심각한 당내 헤게모니에 빠질 수가 있다. 깃발이 없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오너십이 없는 상태에서 자강론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누가 힘이 세나 자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선 총선이 끝난 상태에서 참패에 대한 반성 기류는 차치하고더라도 대선도 준비 못하는 당내 자중질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마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하여금 이 역할을 일면 수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을 부여받아서 당내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습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택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렇군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상희 교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표를 경쟁하기에는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또 인물도 내실만 인물도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비극이죠. 제1야당의 상황에서 대표 내칠 만한 인물이 없다. 참 비우. 아무튼 그것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인물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어떤 그 중심 세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김종인을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그럼 뭐 어떻게 할래? 나도 몰라. 그럼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수밖에 없고 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도 사실은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야당도 성공을 해야 여당도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두 정당이 서로 경쟁을 해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죠. 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다 동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인적 혁신이 돼야 됩니다. 정말 구태인물들 밀어내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 앞에 얼굴도 보여주지 말라. 그냥 사라져라. 정치권에서 아예 빠져나가시라. 그냥. 가능할까요? 인적 혁신 완전히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당헌 당규를 바꿔서
극우 보수주의, 반공주의, 특권주의 깨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극우 태극기세라고 같이 놀았습니까? 언제 반공하면서 좌파 우파 얘기했습니까? 언제 특권을 누리면서 당신들이 이익만을 챙겼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당헌 당규를 통해서 바꾸시라. 두 번째. 세 번째, 당의 간판 완전히 새로운 사고로 바꿔라. 3선이니 4선이니 국민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별로.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통합당의 간판을 바꾸시라. 이 세 가지 주제인데 제가 이거 조금 시간만 되면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요거는 이상 동의하시죠, 그죠? 네. 요 세 가지가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 성공의 조건입니다, 그죠? 대다수 지지 세력이 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죠. 네,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내년 4월 달 정도, 내년 4월에 이제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시장 등등해서 내년 4월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당의 혁신과 관련해서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저는 솔직히 반반입니다. 박사백 20%는 반반을 제일 싫어하는데. 왜냐 그러면은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능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사실 뭔지 여기에 전혀 내놓지를 않고 좀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나왔습니다. 뭐가 알맹이가 나왔으면 지금 고장 나오는 것이 40대 기수 뭐 이런 역할인데 이건 당내에 심각한 저항에 부딪혔고 본인이 이 말을 회수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이 정말 강하게 치고 나가려고 하면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동력이 힘인데 이게 사실상 공천권이에요. 공천권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당내 인적 청산과 개혁 작업을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4월 재보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할지 이 공천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네. 다만 이제 제가 기대를 거는 것은 50%에 대해 기대를 거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져왔는 것이 시류와 환경에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지금까지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 경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경제 민주화라는 부분에 경제에 대한 특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부분을 선명성을 가져갈 가능성은 좀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시대적 환경이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중도 외연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 그래서 반반이다. 네. 네. 박성병은 1년 뒤에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유는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진영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길을 자신들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어디로 갈까요? 얘기하는 그 조직에 희망이 없습니다. 명색이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들 100명이나 모여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몰라요. 김 박사님 와서 좀 해주세요. 그런 정당에 국민 지지를 내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실패할 것이고. 개혁한다고 하면 애는 쓸 겁니다. 당명도 바꿀 것이고 또 당헌당규도 바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바꾼다 봅니다. 변종만 노립니다. 체질 개선은 안 됩니다. 보십시오. 1년 뒤에 구태 인사들 다 들어옵니다. 이제 황교안 들어오고 오세훈 들어오고 나경원 들어오고 뭐 누구 들어오고 더 쫙 다 들어오고 1년 뒤에 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필패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저주가 아니라 이 정도 가지고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도 이르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패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혁신을 한다? 김종인 비대위가 동력은 어디서 찾죠? 국민들이 박수를 보낸다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을 맡았기 때문에 박성명의 예상을 깨고 노익장을 발휘해서 성공하기를 계속 지켜볼 것이고 성공하는 쪽으로 박수는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박성명의 20분치는 또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있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